네,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한종일 국제학술 세미나 세션 1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종일 국제학술 세미나 잠시 후면 시작될 예정인데요. 주제는 한중일 3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에 대해서 발표 함께 먼저 들으실 겁니다. 발제는 오늘 세 분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먼저 한국 측에서는 이재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진행화 중국 강소대학교 교수님, 일본 측에서는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님 순으로 발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재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한국 섬 인구 변화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주제로 발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좌장인데 좌장 역할이 없어졌나요? 어떻게 됩니까? 토론은 이제 잠시 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니, 발제 먼저. 예. 토론도 좌장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토론만 좌장합니까? 처음 소개부터 좌장이 하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다시 네.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발제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다가 지정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섬 인구 변화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주제로 발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재연입니다. 국제학술 세미나 첫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제는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한국 섬 지역의 인구를 한번 전망을 해보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섬 인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국의 전반적인 인구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섬 지역의 인구를 한번 전망해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팩트 위주로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화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37개국 회원국들 중에서 29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반면에 섬 지역 인구의 고령화 수준은 한 20% 수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그런 수준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고령화의 어떤 수준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향후 30년 안에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국가가 된다. 고령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고령화의 수준보다는 속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인구가 감소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원인을 저출산으로 보고서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을 장려를 하고 아이 돌봄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왔죠. 하지만 지자체 입장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율로 지역의 인구 변화를 설명하기에 꽤 곤란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적인 예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근데 고령화와 인구 감소도 같이 높아요.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가 상당히 젊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 가지고서는 인구 변화를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 이유는 수도권의 젊은 인구들이 모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10%밖에 안 되는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어서요. 짧게 앞부분은 넘어가고 핵심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이죠.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을 했고 관심 지역 18군데를 지정을 해서 총 107개의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섬 유형은 섬발전 촉진법에 의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인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2016년에는 유인도가 469개의 섬이었는데 2020년에는 5개가 줄어든 464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인구를 전망했기 때문에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전 촉진법에 따르면 개발 대상 섬과 그렇지 않은 섬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대상 섬은 371개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섬은 98개가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0인 미만인 섬과 그렇지 않은 섬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인 섬은 이해가 되는데 기타 섬은 뭘까? 기타 섬은요. 그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이 돼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그런 섬들을 기타 섬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이 법령에 의해서 구분 말고 육지와의 접근성에 따라서 섬을 좀 유형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육된 섬과 그렇지 않은 섬. 2016년도 그 당시에는 연육된 섬이 총 65개에 해당이 되고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나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대동소이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섬의 유형을 구분을 했잖아요. 개발 대상 섬과 그렇지 않은 비개발 대상 섬 했는데 이 각 유형의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개발 대상 섬은 총 371군데가 되는데요. 인구는 한 15만여 명, 15만 5,7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그 기타 섬이 있잖아요. 기타 섬이 전체 51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섬 전체 인구의 한 81% 정도 해당하는 68만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육지와 연결된 정도, 접근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65개의 연육된 섬에 한
72만여 명 정도와 거의 모든 섬 인구가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연육된 섬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인도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떤 섬들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해서 2016년도에 고령자 비율과 인구 변화의 평균값을 가지고서 이 사사분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향후에 소멸될 예상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분석들을 잡아봤고요. 인구 추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구 추계는 물론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섬 주민들의 어떤 사회적 이동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철저히 자연적인 증감, 출산과 사망에 의해서 인구 변화를 추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전체 2016년도에 한 84만여 명이 거주하던 것이 50년 뒤인 2066년에는 한 34%가 감소한 한 63만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래서 16년 대비 66년에는 절반 이상 감소한 지역들이 뭐 부산이라든지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그리고 제주 이런 곳들이 절반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을 섬의 유형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개발 대상 섬 총 371개 중에서 2066년에는 24개의 섬에서 완전 무인도가 되는 그런 예측이 되었고, 특히 경남에서 가장 많이 14개의 섬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비개발 대상 섬,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인 미만인 섬은 총 47개가 있었는데 10개의 섬을 뺀 나머지 모든 섬들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섬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분포한 그런 지역이 되는데요. 전남과 경남에 각각 1개의 섬들이 소멸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자연적인 증감만 가지고서 예측을 하다 보니 사회적 증감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이 소멸될 이 속도는 훨씬 더 빠를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육지와의 접근성에 따른 연육섬과 비연육섬의 그 무인도가 될 가능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총 63개의 섬이 소멸될 것인데요. 연육된 섬은 1개도 포함이 안 됐고 모두 비연육된 섬에서 소멸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인도가 무인도가 되지 않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결혼과 출산을 높이려는 인구 사회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요. 이 인구 사회적인 정책은 특히나 대도시 같은 지역에서 해당이 될 테고, 특히 섬 같은 지역에서는 출산율도 높고 인구 밀도가 낮은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인구 사회 정책이 아닌 지역의 어떤 매력을 높여서 인구 감소 방지를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구 감소 대응의 어떤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제가 누누이 섬 유형을 구분해서 인구를 전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응 자체도 섬의 유형을 따라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나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율을 가지고서 봤을 때 10인 미만인 섬이 특히나 섬 소멸, 무인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10인 미만 섬 그리고 개발 대상 섬하고 기타 섬하고 같이 묶어서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인 미만인 섬은 가장 시급한 무인화 방지로서의 어떤 섬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발 대상 섬이나 기타 섬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 그리고 관계 인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인화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인구 10인 미만 섬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정주 환경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10인 미만 섬은 섬발전 촉진법에서 어떠한 법률에서 섬 촉진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상에서의 어떤 지원의 사각지대가 바로 10인 미만인 섬입니다. 그래서 섬 발전 촉진법에서 인구 10인 미만인 섬까지 좀 확대를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 대상 섬하고 뭐 기타 섬 이러한 지역들은 이제 이 섬에서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섬은 대부분 뭐 섬 혼자 자체 하나만 딱 있는 그런 섬들도 있지만 대개 모도와 자도로 이렇게 생활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도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모도의 거점을 마련을 해서 그 모도 중심의 어떤 생활권을 형성해 줄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섬에서 주민들이 이탈하지 않게, 떠나지 않게 하려면 아무래도 일자리나 소득 창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서 주민의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전남에 그 임자도가 있죠. 임자도에서 그 KTA가 사회공헌의 일조로 기가 아일랜드를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IoT 기술을 활용해서 문화나 의료 그리고 복지까지 이런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꼭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이제 일자리나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떤 뭐 자연 경관이나 뭐 이런 뭐 해수욕장, 뭐 바다 낚시 이런 걸 통해 개발을 해서 관광정을 만들어서 외지인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소득을 창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섬들은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외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그 소득을 다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민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민 주도의 어떤 관광 자원을 개발부터 시작해서 계획, 운영까지 모든 전 과정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해야만 되고 특히 여기서 많은 섬 지역에서 관광을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해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좀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관광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가뜩이나 섬 주민들도 쓰기 부족한 생활 용수라든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어떤 생활 쓰레기나 오폐수 이런 처리 문제들 그리고 이 소득 발생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재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님
연구원 연구위원님의 발제 함께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중국 측의 진행화 중국 강소대학교 교수님께서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에 관한 주제로 발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단상으로 오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강서대학교에서 온 진행화입니다. 오늘 그 중국 인구 구조의 변화와 지역 소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보시다시피 목차는 4가지로 나눠서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첫 번째는 중국의 인구 총조사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인구 구조 여러 차원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는지 저거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또 다음에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중국 인구 분포의 발전하고 변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 가지로 간단한 결론을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중국의 인구 총조사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표 완로 보시다시피 1, 2, 3, 4, 5, 6, 7 중국에서는 1953년도부터 재작년에 20년까지 총 7차례로 인구 총조사를 실시했고요. 지금 좀 자세하게 표를 보시고요. 첫 번째는 1954년도에 첫 번째는 그 인구 총조사를 했는데요. 인구수는 그때 여기는 담는 억 명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6억 명으로 나타나고요. 그때는 인구 총조사는 아주 간단하게 했고요. 그냥 이름, 성별, 나이, 민족 4가지로 이 4가지 항목만 조사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53년, 64년, 82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거의 뒤로는 한 10년마다 한 번씩으로 인구 총조사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제7차 인구 총조사 결과로는 14억 했고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제7차 전국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래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중국 전국 총인구는 14억 4,349명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중에 대류는 이 정도 14억 11.7787224명으로 나타나고요. 이번에는 인구 총조사는 홍콩, 마카오, 대만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중에 홍콩은 747만 명으로 나타나고 마카오는 683명으로 나타나고 대만은 홍콩하고 마카오보다 좀 더 인구가 더 많고요. 한 2,356만 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간단하게는 인구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요. 예, 계속해서 우리 중국의 인구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구조는 첫 번째는 그 인구수별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도표와는 역대 인구 조사 전국 인구수 및 연평균 증가율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구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증가율은 5.38%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근데요, 여기서 딱 여기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 좀 나타나고요. 한 1982년도에 여기서 이 점부터
인구수는 갑자기 내리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다 그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거의는 그때부터 실은 1978년도부터 그 실질적으로는 one child policy 이렇게 좀 80년도에 아주 엄격하게 실시되니까 그래서 인구수는 그때부터 갑자기 내리고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는 그 중국의 행정적으로 성별로 이렇게 좀 인구수 보니까 성에서 보니까 그 인구 분포는 그렇게 좀 거꾸로게 그렇게 분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인구수 제일 많은 성에 한 1억 명 정도 초과하는 성은 2개. 예. 그 다음에는 5천만에서 1억 명 정도는 이런 지라시 자치구 이런 거는 한 9개. 다음에는 1,000만 명에서 5천만 명까지는 그 사이에는 한 성에 7개요. 나머지는 1,000만 명 미만하는 성은 3개예요. 예, 이렇게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나이별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표삼을 좀 보시니까 한 14세 이하는 한 거의 인구수는 이 정도 되고요. 비율은 한 17% 정도는 18% 정도는 나타나고요. 중간에는 15세에서 59세까지는 이 구간은 인구수는 한 64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음에는 60세 이상은 한 18%요. 그 중에 65세 이상 인구는 한 13.5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이렇게 국제 사회에서는 우리 노인 인구의 기준은 65세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60세로 이 기준으로 보는 자료 더 많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렇게 글로벌화에 따라서 65세 이 기준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좀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는 이런 표 좀 나타나고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인구 문제는 아직 좀 심하지 않고요. 아무튼 이 중간 나이 정도는 사람들이 제일 좀 많고요. 한 60%좀 초과해서 나머지는 그 아동하고 청소년들이 이 정도는 한 18% 정도 나타나고 노년 인구는 한 14점 아직 미달이고 이래 전체적으로 보니까 큰 문제는 별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지역별, 연령별 이렇게 인구 구조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첫 번째는 이거는 전국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요. 나머지는 지카실, 자치구 이렇게 좀 인구 나이 이렇게 분포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거는 좀 제일 좀 재미있는 거예요. 이거 성에 따라서 노령화 정도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이 지도에 보니까 제일 확실히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중국 지도예요. 이런 빨간색으로 제가 좀 이렇게 친 거, 그 인구 65세 이상 인구수 14% 초과한 성이에요. 예, 지금 좀 이렇게 보시니까 거의 해롱지앙성,吉林省, 량寧省, 그 부동 지역에 거의 전체 다 사람들이 좀 그냥, 굉장히 많이 늙었어요. 나머지는 이 부분 산동省, 그리고 강수성, 그리고天津市,
이 부분은 조금 사람들이 조금 많이 노인 인구수 더 많고요. 또 한 부분은 四川省、重庆市、湖北省、湖南省, 이 정도, 이 정도로 이 지역들 사람들이 좀 노인화 정도 조금 높은 걸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요. 또는 이쪽으로는 초록색 쪽으로 한 65세 인구 비율은 제일 낮은 걸로 거의 한 5% 정도도 미달한 지역은 시장, 신장, 칭하이,寧夏 그리고 또는 광동성. 이거 좀 재밌는 거예요. 이 지역은 시장, 신장 이 지역은 어차피 원래부터 사람 인구수도 많지 않고요. 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에이징 상태는 조금 심하지 않은 걸로 이거 사람들이 이거 맞다 그런 거다. 근데 광동성은 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발달하고 근데 사람들 노인 인구는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나머지 그 다음에는 성별로 이렇게 인구수 보니까 이렇게 우리 보니까 핑크색은 여성, 파란색은 남성. 죄송합니다. 핑크색 남성, 파란색은 여성. 이렇게 보니까 성별적으로 보니까 거의 비율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조금 남성인 여성보다 조금 더 많다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남성 전체적으로 보니까 남성의 비율은 51.24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성은 48%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조금 남성 더 많다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그 성별에 대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좀 표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혹시 성별 비율 혹시 좀 같은 추세로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비슷한 추세 나타나는지 이 표로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보니까 거의 그 인구 성별 비율은 100% 그냥 5대5 정도는 미만은 성이 2개, 나머지는 조금 100에서 105 성이 17개, 105에서 120까지의 성이 9개, 또는 성별 비율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성이 3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성별 문제는 큰 문제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교육 수준 인구 구조. 교육 수준에서 볼 때는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좀 발전한 상태이고요. 여기서 좀 제시한 자료는 지역별 15세 이상 인구 평균 교육 연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2010년도에 제6차 전국 인구 총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평균의 교육 기간은 9.8년에서 지금은 9.91년으로 이렇게 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거의 의무교육 의무교육 제도는 9년 교육 제도예요.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들 의무교육 다는 완성한 걸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도시와 농촌 비율 인구 구조. 왜냐면은 최근 한 20년 동안은 도시화 속도는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서 급하게 도시화 이렇게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에 통해서 이렇게 우리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한 거의 지금 45% 정도 되고요. 농촌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아직
36% 정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옛날보다 이미 많이 바뀐 상태예요. 옛날에는 거의 한 도시에서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도시화의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많이 변했어요. 예, 그럼 우리 세 번째는 그 20년 동안 2000년에서 2020년까지 20년 동안 중국 인구 분포의 변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지도에 보니까 여기서 선 하나 좀 나타나고요. 이 선은 그 지리학 분야에서 고환용線라고 불러요. 고환용은 원래 아주 유명한 지리학자예요. 이거는 고환용선에 따라서 중국의 인구는 거의 95% 정도의 인구는 그 선의 남동쪽으로 살고 있다고 한 50년, 60년 전에 이렇게 좀 아주 유명한 결론 나타나고요. 그래서 지금 다 보니까 거의 이 추세는 아직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아직 좀 동밀서소, 동쪽에는 아직 사람들이 많고 서쪽에 사람들이 조금 많지 않은 이런 구도가 여전히 좀 이렇게 안정되어 고화용선 서부 쪽 인구 비율이 지금 옛날보다는 상승해서 하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는 첫 번째 변화하는 특징이 이렇게 되니까 또는 인구 분포의 집중화 속도가 완전히 현저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집중되고 있고요. 도도시에서 대도시로 이렇게 빠르게 집중하고 있고 또는 각 지역의 보편적 추세가 거의 이런 빠르게 대도시에서 집중되었다는 추세가 거의 여러 가지 지역에 거의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그 북동 지역은 보편적으로 인구 수소이 나타났습니다. 북동 지역 거의 옛날 이런 지역이에요. 또 성마다 성도의 도시 집중 능력이 전면적으로 강화되었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도표 7하고 도 8 이렇게 좀 나타나고요. 여기서 색깔로 보니까 제일 좀 빨간색으로는 그 인구수는 많은 걸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요.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좀 인구수는 좀 감소하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다 비교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2000년에서 2010년은 인구수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2010년에서 2020년은 색깔로 보니까 굉장히 좀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기 북동쪽으로는 원래는 좀 거의 하얀색 아니면 좀 연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거의 파란색으로 좀 변화했고요. 또는 이쪽은 그 인구의 상대적으로 증가 변화 과정에서 또는 한 2000년에서 2010년 중에 여기서 이 부분은 사람들이 많고요. 많이 살고 있고 또는 20년까지는 굉장히 색깔 보니까 큰 변화는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계속 여기저기 좀 다니고 이동하고 있다는 걸 잘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구의 증가하고 감소의 지역 분화 특징이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요. 또는 인구 분포의 추세성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 도구는 중국 지역별 인구 변화 상태, 이 상태는 이렇게 좀 보고요. 아직 좀 색깔로 보니까 빨간색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지역, 계속 또는 핑크색으로 원래는 계속 감소하는 지역은 지금 감소하는 상태는 멈추고 있다고, 거의 이런 상태야. 이 핑크색 또는 옛날 파란색로는 원래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 지금 멈추고 있다고, 지금 스톱하고요. 또는 조금 더 진 파란색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계속 감소하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점점 감소하고 줄어들고 있었어요. 마지막은 이런 지역에는 거의 회색 이 정도는 거의 지금 데이터 수집 좀 어려워서 그냥 일단은 방치하고 지금 데이터 불편해서 그래서 좀 다른 색으로 표시했고요. 네. 여기까지는 거의 간단하게는 중국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요. 간단하게 결론은 4가지로 이렇게 좀 발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결론 볼 때는 한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공간적으로 분포 특징은 2000년에서 2010년 이 두 기간 동안 비교하면은 이미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마다 별 다른 인구 정감 특징이 이렇게 좀 잘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거시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일정 기간 내에 지역 소멸 문제가 거의 발생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준 인구가 워낙 좀 크니까 아직 좀 소멸 문제는 아직 좀 거의 없고 미시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극소수의 지금 종군촌 좀 아주 가끔 종군촌 그냥 사람들이 거의 다 나타나가지고 좀 알바하고 등등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동나 노인들 이런 농촌 점차 소멸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성장의 원동력은 이미 단일 경제 요소 주도해서 경제 요소와 편의성 요소들 함께 중시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또는 지역별 편의성의 차이가 향후 인구 경제 성배의 관계 키 포인트를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구 집중화 추세는 실은 좀 인구 집중화 추세는 거의 나라마다는 다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 이런 추세가 나타났고요. 이런 집중화 추세는 직접 효과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인구 집중에 따른 대도시병, 인구 요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쇠퇴, 전국적 발전 불균형의 심화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지금 중국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한 좀 도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는 국가마다는 근대화 그리고 현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비슷한 문제도 다 직면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똑같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될 시기로 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여기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화 중국 강서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제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께서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에 관한 주제로 발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발제하시는 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발제 시간이 15분으로 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두 분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인구 구조의 변화와 지방 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일본이 인구 위기의 선두 국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인구는 1872년부터 2008년도까지 130년 동안 3.7배 증가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 보시면 근대의 출발점인 메이지기부터 인구의 정점을 찍는 2008년도까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 폭발 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을 정점으로 이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인구 격변의 시대가 근대 이후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가지. 예. 일본은 근대 이후에 다산의 시대가 수십 년 이어지다가 소산의 시대로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초기부터 1920년경이 다사의 시대이고요. 그 다음이 1920년경부터 1960년이 다산 소사의 시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1960년경 이후를 소산 소사의 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데요. 그렇지만 2020년까지는 139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감소수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향후 40년 동안 2060년까지 3,331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감소수의 81.5%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2060년에 유소년 인구가 10.2%, 또 생산 연령 인구가 51.6%, 고령 인구가 38.1%로 재생산에 매우 불리한 인구 구조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일본의 인구 위기는 초입 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향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인구 전망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국의 경우 2020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72.1%입니다. 아까 중국 교수님께서 중국의 경우 생산 가능 인구가 68.6%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요인이 바로 이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향후 40년 동안 상당히 인구 감소도 진행이 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고령자 인구가 43.8%, 또 생산 가능 인구가 고령 인구가 43.8%, 생산 가능 인구가 48.5%가 되고, 또 유소년 인구도 7.7%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보다 사실은 한국이 훨씬 더 암울할 것이다. 이런 얘기. 일본의 경우 2060년도에도 우리보다는 고령자 비율도 낮고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비율도 높고 또 유소년 인구의 비율도 높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다면 왜 일본이 이렇게 인구 위기의 선두 국가가 되었는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구학의 인구 전환론이라고 하는 이론에서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경험한 국가는 보편적으로 인구 변화의 패턴이 다산다사에서 다산소사를 거쳐서 소산소사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유럽이 아닌 일본에서 인구 위기가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인구 전환의 속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럽의 인구 전환 속도는 일본보다 완만했고, 또 1930년대에 인구 전환이 일단락되는 상황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의 경우는 메이지 이후 수십 년의 다산의 시대를 거치고 빠르게 소산의 시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1948년에 일본 정부가 패전국 일본이 빈곤 국가가 될 것을 우려해서 세계 최초로 인공 임신 중절 합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산의 시대를 앞당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한국이나 싱가포르, 타이완, 중국, 태국 등은 일본보다는 인구 문제의 출발점이 20년, 30년 늦어졌지만 더욱더 이 저출산, 다산에서 소산으로 이행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향후 일본보다 더욱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출산율 저하 추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50년대 중반에 출산율이 낮아져 있는 수준이고요. 이 아시아 국가는 70년대 중후반까지도 상당히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다가 그 뒤에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향후 인구 위기를 예측하게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아까 그래프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요. 아시아 주요국의 합계 출산율이 5.0에서 2.1로 저하하는 그 기간을 나타낸 것인데, 이러한 출생률 전환의 기간이 일본은 31년, 나머지 국가는 짧은 나라는 14년에서 20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1에 도달하는 시기도 일본은 이미 1957년인데 다른 나라는 그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구 문제의 출발점이 아시아 다른 국가들은 일본보다 늦었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의 위기와 일본 정부의 지방 살리기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도쿄로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도쿄의 승자 도시가 지방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고도 성장기만 해도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의 이 3대 도시권으로 지방의 젊은이들이 몰려들면서 지방에서 과소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재생산 기반을 상실하고 급속한 고령화, 인구 감소의 과소 문제를 안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젊은이가 진학과 취직을 위해서 도쿄권으로 유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적을 때는 6만 명, 많을 때는 14만 명의 전입 초과 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겠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학력자에 편중되어서 도쿄권으로 이동하는 지역 이동의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지역 간 격차를 과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상당히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고도 성장기에 이 3대 도시권과 지방권으로 분리해서 어떻게 지역 간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인데,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가 전입 초과이고 마이너스가 전출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기에 상당히 지방의 인구, 지방의 전출 초과가 많고 그만큼 3대 도시권으로의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3대 도시권 중에서도 도쿄권의 전입 초과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인구 이동 자체는 그 이후에 저성장기를 거치면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버블 경기일 때, 또 그리고 2000년대 또 그 이후로 와서 도쿄권으로만 전입 초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7대 도시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대 도시권의 지역 간 인구 이동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삿포로시나 뭐 센다이시, 나고야시, 오사카시 등 지방의 대도시가 주변 시정촌으로부터는 인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쿄권으로 꾸준히 인구를 내보내고 있다라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향후 전망도 어두운데요.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지역 간 인구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개 도도부연 광역자치체도 현재도 인구 격차가 크지만 더욱더 그 격차가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초자치체도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인구 감소율은 달라지겠지만 인구 규모가 작은 시정촌일수록 더욱더 인구 감소를 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시면 기초자치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향후 2015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인구 감소율이 상당히 달라진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지방이 직면한 문제는 이 30년, 40년 요 동안에 이 기초자치체로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이 지자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20% 가까이가 무거주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것도 일본의 정부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가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2050이라고 하는 일본의 향후 지역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으로서 콤팩트화와 네트워크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자분들도 많이 소개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과연 일본 정부의 구상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콤팩트와 네트워크화를 구체적인 지역에 적용한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국토의 세포로서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작은 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5,000개소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현재 2,000개소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물품과 서비스를 충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상인데요.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뭐 이것이 꼭 잘 되고 있다. 뭐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이 이미 이 과소 문제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주민들이 안간힘을 쓰고 자신들이 이 볼런티어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그 작은 거점이 사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고 또 인력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과소 문제를 앓고 있는 지역에서 여기까지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팩트시는 이 콤팩트화를 단일 도시 차원에서 추구한 것인데요. 그 핵심이 중심 시가지 활성화라든지 중심부와 주변 지역으로 주민의 거주를 이전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교외로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효율성,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새로운 거주지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사의 분석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5년 동안 일본 전역에서 새로 생긴 거주 지역의 총 면적이 오사카부 면적에 근접한다. 오사카부 면적과 거의 비슷하다. 도쿄도를 기준으로 하면 도쿄도의 3배에 해당되는 면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거주민을 빼앗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 지자체의 거주민을 늘리기 위한 이런 것들이 콤팩트시와 역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세 번째, 중심도시와 이 주변 시정촌 간 광역협력에 의해서 도시권을 형성하려는 노력, 일본 정부가 상당히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5만 명 규모 도시와 그 주변 시정촌을 엮는 게 정주 자립권 구상이고요.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작은 거점의 이미지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 광역 행정협력에 의한 도시권 형성이 정주 자립권은 5만 명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묶으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중추 협력 도시권은 협력 중추 도시권은 20만 명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묶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도 속해 있지 않은 멀리 떨어진 지자체는 도부연이 직접 지원하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뭐 이것도 보시면은 잘 되는 성공 사례가 나와서 많이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34개 권역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일본 정부의 구상으로는 60몇 개까지 요거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네모칸이 중심도시 선언을 한 것이고요. 다른 지역은 선언할 자격이 되지만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뭐 일부 잘 되는 사례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선언에 그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뭐라고 할까요? 관광 개발이라든지 복지 시설, 또 응급 시설의 공동 이용, 뭐 이런 것에 그치고 광역적 시점에서 어떤 지역 발전을 꾀하는 이런 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더 큰 장애물은 이 소규모 주변 시정촌이 재정적으로 큰 보탬이 안 됩니다. 중심 도시가 상당히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소규모 정촌은 좀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고요. 또 중심 도시가 너무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거 지방 자체에 역행된다. 그래서 반발하는 기류도 많아서 사실은 좀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또 행정통합도 이슈가 사그러든 것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헤이세이 합병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또 레이와 합병을 진행할 정도의 여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슈가 살아 있어서, 예를 들면 오사카부에서는 시정촌 합병이 필요하다, 이런 광역 행정협력으로 도저히 인구 감소 시대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또 그 밖에 다른 단체들도 시정촌 합병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이슈도 앞으로 인구 감소가 더욱 본격화되면 또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도주제도 일본 자민당에서 2012년도에 법안 제출까지 하려고 하다가 좌절이 되었는데요. 소규모 시정촌의 반대로 좌절이 되었지만 이 이슈도 죽은 것은 아니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중앙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으면서 다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방행정 제도를 둘러싼 그 주요 논점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더불어서 이 지역 창생 정책이라고 할까요?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지역 살리기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미키쯔요시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다만 여기서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섬 지역이 고령화도 더 높고, 고령자 비율도 높고, 또 인구 감소율도 더 높고, 또 이미 무인도가 된 지역도 많아서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가운데도 성공 사례가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어촌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에서 지역 주민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지역 재생 활동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사례의 지역의 경우에도, 성공한 지역의 경우에도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문제들은 피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본의 지역 사례를 볼 때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인구 정책의 기본 원칙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인구 문제를 겪는 첫 번째 국가로 주목하지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은 조만간 일본을 뛰어넘는 속도와 규모로 인구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참고해서 는 안 되고 그야말로 일본을 뛰어넘는 발상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구 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충분히 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문제 해결의 주역인 만큼 어린애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잘 자라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청년으로 자라서 우리 국가를 이끌어낼 그런 일꾼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 근데 우리의 복지 수준은 아직까지도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이고, 특히 이런 어린이나 청년을 위한 이런 정책은 턱없이 낮다라는 것. 그래서 아직도 우리 인식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스웨덴의 이 젊은이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열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살리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지역의 젊은이를 지역이 길러내서 정말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시켜서 서울에 가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또 그렇게 성장한 젊은이들이 언젠가는 지역에 돌아와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자라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방 사례 보면 동경에 좋은 대학 가고 외국에 유학했던 이런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역 재생을 성공시킨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의 발제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희 잠시 이제 자리 정돈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 10분간 여러분께서 휴식 진행하시고 마지막 순서로 이제 지정 토론 10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자리에 다시 돌아와 주시면 저희가 지정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요원 여러분께서는 토론 테이블 토론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